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대선이 이제 6개월도 채 안 남았습니다.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돌입하면서 각 당 후보들이 지역순회 경선이나 국민 면접 같은 형식으로 민심과 당심 잡기에 나섰는데요. 정치인들이 이렇게 지지층을 결집하는 방식, 지역이나 토론 현장 같은 오프라인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가 격렬한 정치의 장이 되었죠. 대선 후보들은 이제 매일 아침 방송과 포털 기사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한다고 하던데요. 정치에 대한 밈으로 시작해서 당원 등록까지도 독려하게 된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선거에는, 그리고 우리 미디어에는 어떻게 작용하고 있을까요? 잠시 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송경재 상지대 교양학부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대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요즘 여야 각 당별로 대선 후보자 경선 절차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각 당의 네. 대선 후보들, 당원, 국민들 정말 지지 한 표라도 더 받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것 같던데, 그런데 요즘에는 인터넷 커뮤니티나 유튜브 체크가 필수라고 하더라고요. 이 커뮤니티나 유튜브에서 화제가 되면은 기성 언론에서 바로 그걸 받아 쓰니까 그야말로 화제의 중심에 서기 때문일 텐데요. 네. 특히 이제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한 이제 소셜 미디어나 온라인 카페, 커뮤니티 등에서 정치 풍자 용어나 이제 밈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네. 최근에 좀 주목받는 게 이제 홍준표 의원이 이제 무야홍이라는 용어로 이제 밈이 이제 등장했습니다. 네. 밈 같은 경우는 이제 반복적인 행위나 동작을 통해서 사회적 영향을 준다는 것인데, 과거에는 이제 홍준표 의원이 앵그리홍이라는 밈으로 인기를 얻은 바가 있었거든요. 네. 이제 인기 게임이었던 앵그리버드하고 좀 닮았다고 해서 네. 토론 때 이제 직설화법을 날려서 붙여진 이름인데, 무양홍이라고 한 건 최근에 나온 건데, 이게 이제 무조건 야권 대통령 후보는 홍준표 후보 이런 말이에요.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세계일보의 9월 7일자 보도에 되면은 무야홍 현실화 이런 뉴스도 나왔고요. 네. 뉴시스의 9월 7일자 보면은 홍준표, 윤석열, 이재명 맹추격, 2030 무야홍 개인기 통했다. 이런 지지 용어가 우리 기성 언론의 제목으로까지 등장하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무야홍에 이어서 요즘에는 민야홍, 돌도롱 이런 진짜 일종의 유행어 놀이처럼 커뮤니티에서 언급이 되고 있던데요. 네네. 좀 더 살펴보면요, 사실은 지난 8월부터 이제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의 무야홍이라는 밈은 2030 세대, 특히 보수 성향 남성들이 주 사용층인 이제 커뮤니티에서 좀 인기를 모았어요. 네. 이게 이제 무한도전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에서 한 어르신이 이제 기분 좋게 좀 무야호하고 외치는 영상이 있었거든요. 네. 이게 이제 드라마의 이제 응답하라 시리즈에서 이제 시청자들이 어차피 남편은 누구누구다라고 네네. 부르던 이제 밈이 이제 결합한 건데, 여기에 이제 홍준표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경쟁 가도가 이제 격화되면서 좀 언론에서 좀 사용하게 된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2030 세대가 이제 커뮤니티에서 만든 용어가 기존 미디어에서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무야홍이란 단어를 이제 포털 뉴스 사이트 검색을 해봤어요. 네. 보니까 이제 다음 뉴스가 8월 말부터 한 2주간 236건이 되고요. 네이버 뉴스가 245건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마 언론사마다 한 번씩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밈이나 이런 현상을 통해서
아주 친근한 이미지를 중심으로 해서 2030 세대들이 중심으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젊은 층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 뭐 나쁘지 않은 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인터넷 커뮤니티가 정치 어떤 선거, 그 운동, 이런 거에 어떤 한 마당이 되는 현상, 이런 거를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우리나라는 정보화 수준이 상당히 높은 나라죠. 네. 전 국민의 92%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러면서 뭐 기존 미디어인 뭐 신문, 방송, 라디오 이것들과 함께 뭐 유튜브, 소셜 미디어, 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뭐 정치 운동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가 상당히 자연스러운 정착이 됐어요. 네. 특히 이제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큰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뭐 유력한 정치인이나 정당을 지지하는 운동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뭐 미국만 예를 들어도 뭐 공화당을 지지하는 티파티 인터넷 커뮤니티나 뭐 민주당의 무브원 이런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실제 정치에도 큰 위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온라인 커뮤니티가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서 뭐 당원 가입, 뭐 투표 동료 운동을 벌이기도 하고요. 특정 후보에 대해서 뭐 긍정이나 뭐 부정 여론을 확산해서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무시할 수 없는 그 세력이 됐습니다. 네. 실제로 뭐 국내에서도 지난 6월 달에 뭐 국민의힘 대표 선출 경선 과정에서 그 이준석 대표였었죠. 이 이준석 대표의 당선이 그 당시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형성된 여론이 현실 정치에도 영향을 미쳤다. 네. 이런 것을 확인시켜줬어요. 네. 아마 2002년 대선 이후에 온라인 커뮤니티가 우리나라 정치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 하나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난 6월에 있었던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경선 당시에 그때 당시에 2030 젊은 그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국민의힘 당원으로 상당수 많이 가입을 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었는데.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온라인 커뮤니티가 정치와 선거에 어떤 큰 변수로 등장하는 요즘 상황, 이거 네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역시 이제 좀 긍정적인 면도 좀 있고요. 좀 우려스러운 면도 좀 동시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네. 역시 이제 그 젊은 세대, 특히 이제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세대들이 직접 이제 정치 활동,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뭐 유권자와 후보가 소통하고 참여하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인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만들어진 유행어나 밈이 네트워크를 타고서 전 국민에게 확산되는 거는 뭐 정치에 대한 뭐 장벽을 좀 낮춰줬다는 점에서 네.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우려스러운 점도 있어요. 예를 든다면 뭐 무야홍 밈이라든가 이런 너무 유행에만 의존하는 것도 좀 경계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거라고 하는, 특히 대통령을 뽑는 선거 같은 경우는 뭐 정책이나 공약, 뭐 후보자의 진실성, 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현명한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이런 기준이 좀 약화되고 뭐 인기투표, 뭐 유행어 만들기에 머무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칫 잘못하면은 뭐 인기 영합주의, 뭐 이런 거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건데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미디어 비평이기 때문에 좀 우려스러운 점이 이렇게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 미디어에서 시작된 반응이 보도하는 미디어의 행태가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요. 네. 최근에 이제 신문이나 방송 뉴스에서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 미디어, 뭐 유튜브를 취재원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거기서 나온 정보들이 이제 사실이냐, 과학적인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은 일부에서는 이제 가짜 뉴스나 카더라식의 뉴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것을 검증하지 않고 정통 언론사에서 이제 걸러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을 확산시켜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 요즘 보면 이 정치인들이 직접 뭐 SNS는 물론이고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소통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이런 네. 거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좀 미디어와 언론이 위기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동안 이제 언론이 정치인과 시민을 연결해주는 매개 역할을 했거든요. 그랬죠. 근데 이제는
이제 정치인들이 손쉽게 직접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최근에 대선 후보들을 보면은 모두 다 이제 소셜 미디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네. 활발하게 활동하거든요. 네. 그래서 젊은 세대에게 쉽게 접근하기 위한 이제 전략으로 이제 보여져요. 그래요. 뭐 진짜 SNS나 유튜브 TV는 기본인 것 같아요. 요즘 대선 후보뿐만 아니라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한테는 기본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 교수님은 이런 그 SNS의 활성화가 오히려 언론의 위기로 분석을 좀 해주셨네요. 네네. 이, 그러니까 네. 과거에는 언론을 통해서 정치인과 유권자가 그 만남의 장을 만들었는데 이제 정치인들이 직접 그리고 유권자가 직접 만나게 되면서 이른바 검증을 하거나 걸러주는 그 필터를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문제점들이 이제 잘 진행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자칫 뭐 유언비어를 그대로 퍼날른다든가 네. 아니면은 후보자들에게 이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다든가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과거에 언론이 해주던 역할이었는데 이게 많이 위축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 유튜브 구독자 수들도 네. 유력 대선 후보들 보면 정말 상당해요. 근데 네, 이렇게 그렇죠. 유튜브 구독자 수 또 어떤 그 선거 캠프에서 올리는 후보자의 영상 클립 이런 네. 것들 조회수가 실제 정치인의 지지도와 얼마나 연관관계가 있는가 뭐 이런 것도 혹시 분석해 보셨나요? 사실 아직 그 정치학이나 이제 언론학계에서는 유튜브로 인해서 정치적 선택이 좀 제한적인 효과만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지지자들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고요. 새로운 지지자들을 유입하는 효과가 일부 있기는 하는데 네. 이게 아직은 절대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선택의 기준이 다양하듯이 단순히 유튜브만 구독한다거나 유튜브를 보고서 후보자를 결정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 흥미로운 게 유튜브를 이용한 선거운동 효과가 상당히 그 인과관계는 없는데 상관관계는 있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네네. 인과관계는 별로지만 상관관계는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요.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대선 후보 순회 경선이 진행 중이잖아요. 네. 이 민주당의 주요 후보들의 유튜브 구독자 수를 보면은 오프라인에서의 지지도하고 아주 일치해요. 그러니까 지난 충청권 경선에서요. 이재명 후보가 전체 득표의 54.72%를 얻었고요. 네. 이낙연 후보가 28.19%로 약 2배 지지율 격차거든요. 네. 근데 실제 유튜브 구독자 수를 보면요. 이재명 후보가 22만 7천 명. 네. 이낙연 후보가 그 절반이 안 되는 10만 9천 명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우연의 일치인 것 같지만은 사실 다른 후보들의 수치를 보면은 현실의 실제 지지율하고 유튜브 구독자 수, 유튜브 조회수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보통 얘기해요. 네,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유튜브를 봤다고 해서 지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알 수 없지만은 네. 이게 실제 그 지지도하고 비슷하게 그 같이 나간다는 거죠. 네. 그래요. 우리 여당 후보들의 유튜브 구독자 수를 최근에 있었던 민주당 내 대선 후보 경선에서 들여다봤더니 실제 지지율과 매우 흡사한 추이를 보였다. 이렇게 분석하셨는데 이 야당인 국민의힘 후보들도 그런 추이가 좀 있어요?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다른데요. 네. 이것은 아마 그 유튜브 계정을 이제 얼마나 오래 운영했느냐, 좀 짧게 운영했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그 이른바 TV 홍카콜라라고 하죠. 네. 홍준표 후보의 유튜브 계정이 압도적이에요. 사실은 뭐 2018년 11월부터 뭐 운영을 했고요. 그래요. 이분은 오래됐어요. 예, 그리고 좀 여론의 그 주목도도 많이 받았거든요. 초창기에요. 네. 구독자 수도 47만 명 정도 됩니다. 와. 네, 그리고 이제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2017년에 오픈을 했는데 네. 구독자 수는 이제 공개되지 않고 이제 한 1,350만 뷰 정도가 이제 기록하고 있고요. 이제 가장 유력한 그 국민의힘 후보인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2021년 7월에 계정이 오픈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아직 구독자 수는 12만 8천 명 정도. 인데 비해서 이제 한 290만 부 정도의 이제 시청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 쪽 후보자 간 지지율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 수는 좀 추이가 다르네요. 네, 그렇죠. 네, 홍준표 후보가 유튜브 TV 활동을 아무래도 좀 일찍 시작해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정리하자면 유튜브 조회수나 구독자 수만으로 지지층이 얼마나 결집했는지 가늠하는 정도는 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유튜브를 한다고 그 후보를 지지하거나 또는 새로운 지지층이 결집하는 데는 그 효과가 좀 제한적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흥미로웠고요. 저희가 앞으로 이제 대선 선거 기간이 아마 6개월간 계속 될 텐데 저희가 한번 종종 이렇게 짚어보죠, 교수님. 네, 그렇게 하시죠. 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경재 상지대 교양학부 교수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이번에는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네, 이번 주엔 퇴근길 시사 정보 프로그램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들었습니다. 8월 23일부터 2주간 모니터했습니다. 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자, 어떤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여론조사를 전달하는 과정 중 발생한 문제를 살펴보려 합니다. 최근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을 치르고 있거나 경선을 앞두고 있는 당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지지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도 매주 목요일 민심은 숫자다 코너에서 그 주에 나온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분석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6일 이 코너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발언이 있었고 또 여론조사와 관련해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있었습니다. 이날은 총 3개의 여론조사 결과를 전했는데요. 먼저 MBS가 지난 8월 23일, 24일, 25일 조사한 신뢰 수준 95%,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인 여론조사를 소개했습니다. 이때 여야 두 후보 지지율을 전하면서 오차 범위 안에서 어떤 후보가 어떤 후보보다 우세하다라고 두 차례 말했는데요. 오차 범위 안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사실상 그 차이가 없다는 뜻인데요. 따라서 오차 범위 안에서 차이가 났다면 누가 더 우세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이날 방송에서는 우세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네. 2016년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가 제정한 선거 여론조사 보도 준칙에서도 관련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16조를 보면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 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 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하고 또 위 경우에는 오차 범위 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 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유의해서 전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차 범위 내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인데 이것을 마치 어떤 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전달하는 것은 조금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또 다른 모니터링 내용이 있을까요? 네, 지난 8월 25일 원외 측면 승부에서 나온 불필요한 표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언론중재법을 두고 여야 인사가 토론을 진행했는데요. 이날 야권에서는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인 최재형 캠프에 소속된 천하람 변호사가 출연했습니다. 이때 언론중재법에 반대 입장을 내면서 민주당 멀쩡한 분들도 반대하고 있다라고 두 차례 말했습니다. 진행자도 이 발언을 요약하는 과정에서 멀쩡한 사람도 반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 표현이 시사 프로그램에는 어울리지 않는 좀 불필요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멀쩡한 사람이라는 표현만 보면 논리도 없고 감정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토론 중에 종종 거친 표현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진행자가 그걸 정제해서 설명을 해줬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네, 진행자와 출연자의 불필요하고도 감정적인 표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
모니터링 하신 내용이 있을까요? 네, 8월 30일 사건 해결사 코너에서 성차별적인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날은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해 20대 여성이 숨진 사건을 다뤘는데요. 여성을 지칭할 때 약한 여성이라는 표현을 두 차례 사용했습니다. 남성이 때려서 약한 여성이 사망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으면 살인죄로 입건할 수 있다 등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이 여성의 피해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만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니 좀 더 객관적으로 피해 여성이라거나 남성을 설명할 때와 마찬가지로 그냥 여성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였습니다. 또 다른 데이트 폭력 사례를 소개하면서 남자들은 화나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라는 발언도 했는데요. 특정 성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이고요. 또 출연자는 남성이 가해자인 데이트 폭력 범죄가 늘고 있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한 말이겠지만 잘못 읽히면 위험한 주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출연자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남성은 원래 분노 조절이 안 돼라는 주장은 남성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데 힘을 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행자가 해당 발언이 나오자마자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다라고 문제 발언을 바로 짚어준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정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줄 수 있는 이런 오해할 수 있는 표현들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오늘은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